2023년에 24%, 2024년 23%, 그리고 2025년 올해도 S&P 500이 약 20% 상승으로 마무리될 것 같네요. 와, 정말 3년 연속으로 믿기 힘든 강세장이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 파티 이제 정말 끝나는 거 아닐까? 2026년에도 과연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죠. 근데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강세장은 단순히 오래됐다, 이 이유만으로 끝나진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강세장을 멈춰 세웠던 건 언제나 시장 외부의 충격, 특히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의 그 뜨거웠던 시장을 뒤로하고 이제 다가오는 2026년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새로운 판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여러분을 위한 핵심적인 사고의 틀을 함께 만들어보는 거죠. 마침내 교체되는 연준 의장이라는 가장 큰 변수부터 또 시장을 감싸고 있는 이 묘묘한 회의론, 그리고 중간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까지 내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동력들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2026년이 어쩌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연초의 시장과 연말의 시장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스페이스X나 오픈 AI, 이런 초대형 기업 공개가 과연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이 될지, 그 역학관계까지 한번 들여다볼 테니 2026년의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3년 연속 20%가 넘는 수익률은 좀 비정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랠리 끝에 마주할 2026년 시장, 합리적인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S&P 500 기준으로 약 10%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평년 수준으로의 회귀를 예상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과거에 S&P 500이 3년 연속 20% 이상 폭등했던 경우가 총 12번 있었는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4년 차의 성적을 추적해 봤더니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였나요? 예상대로 좀 안 좋았나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5번의 경우에요. 4년차 수익률이 그 뜨거웠던 3년차 수익률보다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와, 4년 차가 3년 차보다 더요? 네, 이건 정말 직관에 반하는 결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10% 상승을 기본값으로 보되 시장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 이것도 충분히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3년 올랐으니 내년은 쉬어갈 거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의외네요. 그렇다면 그 잠재적인 추가 상승의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시장에 아직도 그런 에너지가 남아 있을까요? 가장 큰 동력은 역설적이게도요, 시장에 만연한 회의론, 바로 그 자체입니다. 월스트리트 격언 중에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란다는 말 있잖아요. 네네. 지금 시장이 딱 그 회의의 벽을 타고 오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곧 큰 조정이 올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소식만 나와도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의심할 때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강력합니다. 바로 새로운 연준의 등장입니다. 아,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026년 초에 만료되죠. 드디어 연준 리더십의 변화가 생기는군요. 이건 정말 게임의 판을 바꾸는 변수인데요.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스탠스에 꽤나 시달려 왔습니다. 근데 새로 취임할 의장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상 지금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일, 즉 시장 친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연준 풋이라는 강력한 보험을 다시 얻게 되는 셈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정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무조건 비둘기파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새로운 의장이 자신의 강단을 보여주려고 처음에는 오히려 더 매파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임 효과 같은 거 말이죠. 선거를 앞둔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임무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새로운 리더십이 적어도 파월 의장보다는 더 유연한 정책을 펼칠 거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준 푸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정말 어려워지면 연준이 결국엔 우리를 구하러 와줄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시장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다시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내년 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회의론이라는 연료와 새로운 연준이라는 안전판 덕분에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렇다고 2026년 한 해가 내내 평탄하게 우상향 곡선만 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연간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실 수 있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요. 2026년은 연초부터 한 10개월간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요. 마지막 4분기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연말 랠리가 나타나는 패턴. 이걸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연말에 가장 달콤한 과실은 맛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군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연말 랠리의 힘으로 약 12% 정도의 수익률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상반기는 지루하고 하반기는 뜨겁다. 왜 하필 첫 10개월 동안 시장이 고전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이 넘어야 할 구체적인 장애물 같은 게 있나요? 네, 시장이 소화하고 넘어가야 할 큰 과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보입니다. 첫째는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관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서 무역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바로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시장의 테스트 과정입니다. 시장이 신임 의장을 시험대에 올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리더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꼭 한번 떠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도세를 연출해서 신임 의장의 발언이나 정책 대응을 유도하는 거죠. 보통 신임 의장이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5월 전후로 이런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시장이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마치 올해 4월의 시장이 떠오르네요.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져서 주식을 던지고 시장을 떠났지만 결국 V자 반등이 나타났잖아요. 시장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버텼던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정 국면도 여러분에게는 비슷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에게는 의미 있는 조정이 찾아온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아주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나 주택시장 지표들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6년과 2027년에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다시 두 자릿수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업 이익이 다시 두 자릿수로 성장한다면 와, 시장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7년에는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가 35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장이 평균적으로 부여하는 주가 수익 비율 PER 22배를 적용하면 S&P 500 지수는 7,7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목표치가 나오죠. 7,700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근데 PER 22배라는 게 조금 낙관적인 가정은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심지어 PER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위기, 급격한 금리 인상, 은행 파산 위기, 시장의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위기를 최소 6번 이상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약세장 시작이다 라고 말했지만 시장은 결국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어요. 만약에 시장이 하마의 주식이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정도의 위기 대응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 평가는 위기를 겪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시장의 이 엄청난 맷집이 아직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고 시장의 체력도 검증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년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라는 점인데요. 통계적으로 대통령 임기 2년차, 즉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4년 주기 중에서 시장이 가장 부진한 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대형 기술주에만 상승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요. 이런 점들이 맞물려서 상반기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 두 가지 우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기술주 쏠림 현상, 이걸 전문 용어로는 브레스 괴리라고 부르는데요. 브레스 괴리요? 조금 생소한데 혹시 이걸 군대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랄까 소수의 장군들만 앞으로 막 돌격하고 있고 대다수의 병사들은 제자리에 있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장군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함께 전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대형주만 오르는 시장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실제로 지난 7월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산업재나 금융주 그리고 중소형주들까지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선이 넓어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기술적인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대 전체가 함께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럼 중간 선거의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았다던 그 징크스 깨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 중간선거는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강력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이 정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뭔지 아시나요? 안정적인 거요? 바로 정치적 교착 상태, 즉 그리드락입니다.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해서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죠. 한쪽 당이 대통령이랑 의회를 모두 장악해서 세금 정책이나 규제를 마음대로 바꾸는 상황을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바로 그런 완벽한 교착 상태를 만들어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에서 단 3석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백악관을 차지한 정당은 첫 중간선거에서 평균 23석의 의석을 잃었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이 50%를 훨씬 웃돌죠. 반면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도 민주당, 근데 상원은 공화당. 네, 이렇게 권력이 나누면서 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아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변수가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니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뜨거운 주제를 다뤄보죠. 시장의 안정적인 환경을 뒤흔들 수도 있는 잠재적인 지진, 바로 스페이스X와 오픈 AI의 IPO 가능성입니다. 이 두 기업이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워낙 엄청나서 시장의 유동성을 전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거라는 우려가 정말 많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위협이 될까요? 저는 그 우려가 정확히 180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이 두 기업의 상장은 주식시장의 가뭄의 단비처럼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대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급한다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은 비상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었던 거대 자본, 예를 들면 국부펀드나 대형 연기금 같은 돈들은 어쩔 수 없이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심지어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대체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런데 마침내 이 기업들이 상장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건 그동안 대체자산 시장에 묶여있던 수천억, 수조 달러의 자금이 다시 상장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와,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되네요. 모두가 파이를 나눠 먹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파이 자체를 키우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니? 스페이스X에 대해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이죠.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우주 발사체 사업인데 로켓을 재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며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수만 개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스타링크 서비스고요. 이미 전쟁 중인 국가나 오지에서 그 위력을 증명했죠.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구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업이네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IPO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지금 당장 이 혁신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대화의 핵심적인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스페이스X IPO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뒷문이 있습니다. 에코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티커는 SATS입니다. SATS요? 네, 이 회사가 원래 위성통신에 필요한 핵심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자산을 스페이스X에 매각했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스페이스X의 지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에코스타 주식을 사는 것이 실질적인 스페이스X의 대체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투자 아이디어죠. 와, 그건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정보네요. 에코스타, 티커 SATS.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와 오픈 AI가 향후 10년, 20년간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두 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의 등장은 시장의 위협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놀라운 상승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26년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결론이네요. 시장 친화적인 새로운 연준 의장의 등장이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는 견조한 기업 이익이 시장을 밀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2026년이 결코 순탄한 한 해는 아닐 거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초 10개월 동안은 관세정책 불확실성이나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한 시장의 테스트 과정에서 상당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더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중간 선거로 인한 정치적 교착 상태나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IPO 역시 시장의 위협이 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2026년 시장의 큰 그림과 핵심 변수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시장의 종말이 올 것 같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버텨왔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만약 시장이 하나의 기업이었다면 이 정도의 회복 탄력성과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한 기업의 가치 평가는 위기를 겪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PER, 즉 가치 평가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혹시 우리 모두가 시장의 이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라는 무형의 자산 가치를 아직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할 때 시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